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우 씨이고요. 민우 씨는 당시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었어요. 그 민우 씨의 고향은 그 경기도에 있는 그 중소도시였는데 조금 과장과 거짓말을 보태서 그 동네에 민우 씨의 비공식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말을 하면 요즘 말하는 알파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키도 180cm가 넘고 좋은 대학을 서울에서 졸업해서 그 꽤 유명한 IT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그 잘 나가는 민우 씨를 질투하던 어떤 직원의 음해로 고향에서 일진이었다. 학폭 전력이 있다. 그리고 성적인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닌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게 결국 돌고 돌아서 민우 씨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대요.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사람들은 결국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런 패턴이 계속되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고향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민우 씨 표정이 안 좋고 이러니까 민우야, 너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큰 마음의 병이 올지 몰라.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너 요즘 잠도 잘 못 잔다며 수면제도 좀 처방을 받아보는 건 어때? 라고 조언을 했는데 민우 씨는 혹시나 그 정신과라고 하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에 다니는 것도 혹시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문에 뭔가 또 이상한 소문이 더 덧붙여서 날까 봐서 조금 꺼려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야, 그러면 너 그 심리상담센터를 한번 가보는 건 어때? 라면서 권유를 했대요. 그 민우 씨도 정신과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우 씨가 자취하는 집 근처에서 여러 군데를 검색하고 괜찮은 곳을 한 곳을 찾아냈대요. 그리고 전화 예약을 하고 약속날에 방문을 하게 되었대요. 땡땡 마음센터라는 곳이었는데 일단 가서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좀 기다렸다가 상담사를 배정받고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상담사는 민우 씨와 비슷한 나이대 여성분이었대요. 이제 같이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트고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했는데 첫 상담이라서 민우 씨가 이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형식의 상담이었고 그분 같은 경우는 민우 씨의 얘기를 들어주며 공감을 하며 손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계속 메모를 했대요. 그렇게 뭔가를 털어놓으니 이제 본인의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고 또 본인이 얘기할 때마다 맞장구도 쳐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상담사의 모습에 살짝 감동까지 했다고 해요. 첫 상담이 끝나고 이제 그 상담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5회 상담, 10회 상담 등등이 있다고 했고 민우 씨도 처음에는 5회만 해보려고 하다가 상담사 분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이래서 10회를 결정을 하고 결제를 했대요.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그런지 집에 오면서 이제 간단히 맥주를 한 캔 사가지고 와서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휴대폰 카톡으로 어떤 메시지가 와서 확인을 했대요. 모르는 사람한테 온 메시지였는데 읽어보니 안녕하세요. 민우 씨, 저 아까 상담했던 상담사 박지영이에요. 갑자기 불안하거나 우울해지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전화번호까지 남긴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본인이 상담을 했던 그 상담사 분이었던 거예요. 당시 민우 씨는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모두 박지영이라는 사람이 처음 민우 씨를 보고 민우 씨의 외모나 스펙 그런 게 자기 이상형에 가까워 개인적인 호감으로 한 행동이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걸 몰랐던 민우 씨는 그런 관심이 너무 고마웠고 계속 카톡으로 상담도 하고 전화로 하고 실제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으며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고 결국 두 분은 사귀게 되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사귀고 나서 여자친구의 행동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였어요. 여자친구는 마치 나는 너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있어. 너처럼 겉만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나나 되니까 너 만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며 민우 씨의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또 그렇게 한번 무너뜨린 자존감을 또 갑자기 어루만져주면서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행동과 말들로 민우 씨의 마음을 점점 무너지게 만들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민우 씨가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이제 이상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걸로 이제 의심을 가진 민우 씨가 여자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냐.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친구, 지영씨죠? 그 사람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뒤에서 오빠를 욕하는 인간들이 왜 오빠를 걱정하는 척해? 하면서 엄청 크게 화를 냈고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오빠를 걱정하는 거 아니야. 오빠를 걱정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으라고 강요를 했대요. 당시 민우 씨는 제가 뭐 중간에 생략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치유가 됐고 또 그렇게 치유가 될 때마다 상담사이자 여자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의 연락을 서서히 멀리했고 심지어는 부모님과의 연락도 끊으라고 해서 부모님과의 연락도 거부하는 상태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민우 씨는 모든 행동을 여자친구에게 통제를 당했어요.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도 여자친구에게 어떤 메뉴를 먹을 건지 물어봐야만 먹을 수 있었고 또 어느 날부터 회사에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는 오빠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오빠한테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 이러면서 회사도 관두게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의 일명 가스라이팅이죠. 계속 도가 넘치면서 계속 그 선을 점점 크게 넘는 거예요. 당시 이제 민우 씨는 본인의 자취집을 정리하고 여자친구네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낮에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다가 오랜만에 바람을 쐬고 싶어서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는데 그때 마침 지영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우 씨가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는데 여자친구가 집 밖에 있는 거를 눈치채고 오빠 지금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나 지금 집 앞 공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친구가 엄청 화를 내면서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집 밖을 나가면 어떡해 오빠. 오빠는 지금 이 상황들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엄청 화를 냈대요. 민우 씨는 순간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얘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여자친구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민우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오빠가 반성하는 것만큼 오빠 스스로 오빠의 뺨을 때려. 그렇게 스스로에게 벌을 줘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민우 씨는 자기가 코피가 날 정도로 본인의 뺨을 마구 때렸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여자친구는 그걸 카메라로 찍으면서 막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민우 씨와 여자친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약간 귀여운 아이가 있는 걸 보고 흐뭇하게 쳐다봤대요. 근데 그런 시선조차도 여자친구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런 애들이 나중에 다 범죄자가 되고 이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얘 왜 이래? 얘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던 민우 씨는 갑자기 자기가 낮에 이뻐했던 그 아이에게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툭하면 이것저것 트집을 잡아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반성을 시키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도록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게 하는 등 크고 작은 일로 무너진 민우 씨를 더더욱 괴롭히는 일도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몸과 마음이 무너진 민우 씨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결국 민우 씨와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까지 찾아왔대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말대로 집 안에서 만나지 않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친구나 부모님들이 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112에 신고해서 경찰까지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가족들은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화탐사대라는 그 프로그램에 제보를 하려고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민우 씨의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니까 몰래 민우 씨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와서 그 우유를 넣는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편지를 하나 주고 갔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날따라 왠지 그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절절하게 민우 씨를 걱정하는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의 메시지까지 다 적혀 있었대요. 다 친필로, 친구들도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친필로 적은 거예요. 마지막에 어머니의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내 아들 믿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기다린다. 사랑한다. 라는 이 문구를 보고 갑자기 민우 씨는 아주 긴 잠에서 깬 것처럼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해요. 순간 머릿속에서 그간 여자친구들과 있었던 영상이 재생되면서 갑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미친 듯이 몰려왔고 바로 간단한 짐만 챙겨 나와서 택시를 잡아타고 고향집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이미 모든 카드, 현금, 통장 같은 건 여자친구가 관리하고 있던 터라 이제 택시비가 없었는데 부모님이 고향에서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그 가게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에 내려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 저 택시비 좀 내주세요라는 그 말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거의 넘어지셔서 오열을 했고, 그 택시비를 내야 한다는 민우 씨 말에 아버지는 택시비가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가게 포스기 안에 있는 모든 현금을 다 빼서 기사님께 드리고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민우 씨가 도망간 걸 여자친구가 알게 됐죠. 그랬는데 이제 민우 씨가 도망간 걸 알게 된 여자친구는 계속 민우 씨에게 전화, 카톡, 메시지 등등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우 씨는 전부 차단을 했고, 혹시나 민우 씨의 집으로 찾아올까봐 민우 씨는 부모님과의 상담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리고 부모님은 민우 씨한테 들은 여자친구의 직장을 알아내서 찾아갔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직접 그 여자한테 따졌는데, 그 여자친구죠. 그 여자는 너무 당당한 태도로 당신 아들이 날 사랑해서 나한테 의지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리고 당신 아들은 내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오빠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 사람은 나 없으면 죽는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윽박을 질렀고, 그래도 그 사람은 절 언젠가 찾아올 거예요. 왜냐면 오빠를 정말 인간적으로 대한 건 이 세상에 저 한 명뿐이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민우 씨는 작은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떠났고요. 그 여자친구는 계속 민우 씨한테 만남을 시도했지만 거부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문장으로 가득 찬 메모만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녀의 죽음이 동정을 받을 수 없는 게, 저 메모를 직접 적어서 사진을 찍어 민우 씨 부모님에게 전송을 하고 나는 죽어서도 당신 아들을 포기 못한다라는 그런 동영상 메시지도 찍어서 부모님한테 전달하고 그 후에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 생각이나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한 3, 4년 정도 전 이야기래요. 꾀돌이라는 이제 20대 초반 남자가 있었고, 꾀돌이는 게임도 좋아했고 좀 노는 걸 좋아했을 때요. 집안 형편이 좋았다 보니까 굳이 일을 안 해도 부모님께서 용돈 많이 주셨고, 그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게임하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어느 날 이제 토크온이라고 있어요. 저희 어릴 때 하던 거거든요. 당장 한 명이 방을 하나 파요. 저랑 같이 서든어택 하실 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많이 하는 롤 하실 분,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수다방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수다방에서 이제 쓱 보고 있다가 방장을 웃겨라, 웃음 참기라는 방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뭐 하는 방이냐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방장을 웃기거나 아니면 같이 들어온 참가자들을 이제 웃기면 되는데, 웃겼을 때 상금 5,000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게임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꾀돌이가 게임을 맨날 하다 보니까 말빨은 좀 좋았대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웃긴 말들 하고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꾀돌이가 그 안에서 살짝 인싸였다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웃기고,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 계속 거기에서 놀고 있고, 게임도 몇 번 이겨가지고 돈도 몇 번 받아갔는데, 꾀돌이는 말 그대로 일을 안 하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매일매일 오픈하는 방장 형이랑 친해진 거예요. 같이 게임도 좀 하고 이런 이제 웃음 참기도 많이 했는데, 좀 친해지고 좀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이 살짝 거짓말도 조금 잘 치는 형인 것 같고 허세도 조금 있는 형인 것 같아서 괜히 가깝게 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카톡도 좀 주고받았고 게임도 자주 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에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근데 너는 어디 사냐? 그래서 저기 어디 산다. 그랬는데 이제 너도 거기 살아? 형도 거기 근처 사는데 거기가 원래 사람 많이 사는 데가 아닌데도 거기 사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랑 서울 근처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대요. 재개발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날 이제 방장 형이 그러면은 내가 차도 있고 하니까 내가 너를 한번 보러 갈게 해서 날짜 한번 정하자 해서 만났대요. 만나서 이제 같이 PC방도 가고 술도 한 번씩 먹고 몇 번 만났다 하더라고요. 좀 만날 때마다 잘 놀았고 해서 많이 친해졌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에 방장 형이 꾀돌아 미안한데 혹시 한 30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냐? 그래서 꾀돌이가 일단 알겠습니다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빌려줬대요. 그냥 왜냐면은 어쨌든 온라인상 친구였어도 실제로 만났고, 그리고 같이 만날 때마다 이제 형이 밥을 몇 번 사줬대요. 그래서 그래 착한 형이고 믿을만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이 토크온방에서 막 돈도 쏘시고 방장도 하고 계시고 차도 있으시고 저한테 밥도 많이 사시고 하셨는데
형 도대체 근데 뭐 때문에 전 돈을 빌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형이 다른 게 아니고 차값 때문에 차값이 좀 밀려가지고 조금 빌린 거야. 그냥 형이 줄게 금방 줄게 하고서 며칠 지냈대요. 근데 돈 준다는 연락을 안 했대요. 형이 깨도 달라고 닭다라기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 게임 하나 내기를 한 거예요. 형님 30만 원 있잖아요. 그 여러 번 형이 저한테 밥도 사주셨고 형한테 상금도 많이 받아 먹었는데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나중에 수리나 사주십시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고맙지. 내가 그럼 술 살 테니까 어떻게 나올래 해서 그날도 나갔대요. 나가서 또 술 먹고 놀다가 그렇게 잘 지내던 거가 한두 달 정도 지속이 되다가 또 연락이 왔대요. 미안한데 한 20만 원만 더 빌릴 수 있냐. 형님 또 차값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좀 힘들어가지고 좀 밀렸어. 금방 줄게. 진짜 금방 줄게. 좀만 시간을 줘. 해서 뭐 좀 돈을 자꾸 이렇게 빌리시면 저희 사이에 안 좋은데 하고선 또 빌려줬대요. 그때 30만 원이었지만 지금 20만 원이어서 엄청 큰 금액도 아니었고 집안적인 사정에서 좀 여유가 좀 있었대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돈 얘기가 계속 없길래 살짝 기분 나빴대요. 이거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돈도 빌려놓고선 제때 안 주지. 근데 또 게임은 항상 접속해 있지. 그래서 솔직히 어이도 없고 좀 화가 났대요. 어느 날 이제 야 깨돌아 형이랑 술 한잔 할까? 형이 너 여자친구 없잖아. 형이 하나 여수해 주려고. 왜 그러시죠 형? 웬 여수예요? 바로 나가야죠 형. 그래서 바로 나온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당장 형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었고 그 여자친구의 친구분을 한 명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이제 여자친구랑 얘기하다가 친구 한 명이 이제 외롭다 해가지고 나도 너 소개시켜줄 겸 이제 데리고 나왔어. 한번 같이 먹자 해서 술만 먹었대요. 먹었는데 솔직히 얼굴도 뭐 괜찮았고 그리고 성격도 괜찮았어가지고 술자리가 재밌었던 거예요. 술도 막 먹고 2차 가고 3차 가고 해서 막 놀다가 집에 잘 들어갔대요. 그때 이제 소개해준 여자 이름은 그냥 제가 현주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그 이후로 그 현주라는 분이랑도 연락을 했었고 그리고 한 번씩 만났대요. 그냥 그러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느 날에 이제 4명이서 한 번 더 만나가지고 또 술 먹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만났대요. 같이 먹는데 꾀돌이가 자꾸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술을 먹는데 계속 이 형님이 여자친구한테 최근에 뭘 선물해줬고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내 돈은 안 갚는데 이 형 지금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고 맛있는 데 가서 밥 먹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솔직히 취기도 좀 있었고 그때 좀 많이 취했었대요. 형님 저번에도 내가 돈 꿔가놓고서는 돈 안 갚아가지고 형님 그냥 내가 넘어갔더니 이거는 경우가 아니지 형. 빌려놓고서는 나 줄 돈은 없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돈은 있어? 돈이 없으면 차를 팔던가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조금 술에 취해서 악마를 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여자친구도 있었고 다른 여자분도 있었는데 그냥 개쪽을 준 거죠 완전. 그 상태로 대답도 안 듣고 그냥 뻘떡 일어나서 집에 가버렸대요. 자기도 어떻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취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대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제 내가 괜히 또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과하게 한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받은 게 있는데 하고선 전화를 했대요. 형 난데 내가 어제 좀 취했었나 봐. 미안해 내가 너무 취해서 잘못했어요. 좀 이해 좀 해줘. 형이 돈을 안 주니까 나도 섭섭했어. 그래서 잘 넘어갔대요 그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문자가 좀 길게 왔네 해서 확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2020 몇 년 몇 월 며칠 가격 3만원 이런 식으로 한 20개 정도를 이제 요약을 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형한테. 문자 봤어?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사준 거랑 기름비랑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네. 너가 그 돈 보내. 그리고 저번에 30만 원 안 준 거는 그건 빼고 보내. 너 말대로 형이 돈 없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 딱 이러더래요.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다 지난 일 갖고서는 갑자기 이제 돈 달라고 하니까 아니 형 너 사람이 이렇게 찌질해?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돈 내가 보낼게. 형 나이 처먹고 그러지 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0만 원 빼고 나니까 돈이 한 10만 원도 안 됐대요. 야 그래 내가 그냥 좀 밟았다 싶어서 그냥 돈을 바로 보냈대요. 문자로 형 돈 보냈다 이렇게 딱 보내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며칠간 시간이 지나고 그 현주한테 연락이 왔대요.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시간 괜찮으세요? 이러길래 근데 솔직히 만나기엔 좀 찜찜했대요. 일단은 당장 형이 소개시켜준 지인이기도 했고
그때 일로 좀 사이가 안 좋은데 근데 또 요즘에 또 방장형 안 만나가지고 심심했대요, 집에 있기가. 그래서 오케이 만납시다. 어디서 볼까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항상 술 먹던데 거기서 그냥 보시죠. 가깝기도 하고 저희 편하니까 해서 거기로 갔대요. 거기서 이제 술을 막 먹는데 이제 시간도 후딱 지나가고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난 거니까 술 먹고 이제 여자분이 이제 2차를 가자, 노래방을 가자 해서 노래방이요? 노래방 좋죠 해서 따라갔대요. 노래방 술을 시키려고 술을 시키는데 거기서 딱 그러더래요. 저희가 술은 파는데 저희가 이게 몰래 파는 거라서 뭐 맥주면은 따로 이제 다른 병에다가 따라서 주고 이제 소주도 그 물병, 페트병 같은 물병에다가 따로 따라서 주더래요. 먹다가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억이 딱 끊겼대요. 딱 끊겼는데 자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깼대요. 딱 눈을 떴는데 눈앞에가 너무 뿌해가지고 진짜 하나도 안 보였대요. 하나도 안 보여서 아니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이면 너무 무섭대요. 깜깜한 게 아니고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소리를 막 질렀대, 살려달라고. 연기 때문에든 뭐든 앞이 안 보이면은 방향 감각이 사라진대요. 그 노래방 조그마한 방 안에 갇힌 건데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연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을 막 찾는데 핸드폰도 없고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연기 더 들어와서 막 더 숨 못 쉬겠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손에 집히는 거를 벽에다 막 던졌대요. 벽에다 던진 이유가 노래방 보면은 이제 방 안에 보면은 유리들이 있잖아요. 보통 뭐 그런 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유리문 이런 게 보이는데 내가 지금 아무거나 막 던지다 보면은 어딘가 유리가 맞겠지. 그럼 유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소리가 다르니까 어쨌든 막 던져보자 해서 막 던졌대요. 막 던졌는데 어디서 펑 소리가 나길래 여기다. 여기가 지금 창문이 있다 싶어서 거기로 막 뛰어서 막 더듬었대요. 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문 찾아서 바로 나갔더니 연기가 엄청 나고 있고 그나마 복도에는 연기가 덜해가지고 거기로 막 뛰어가서 뛰쳐나갔대요. 나가자마자 길 가던 사람 잡아가지고 신고해달라고, 나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신고부터 하고 경찰관 분들이 올 때까지 그 지하 노래방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연기가 장난 아니었고 범인 잡는 거는 얼마 안 걸렸대요. 아무래도 사람이 죽을 뻔했다 일이다 보니까 경찰관 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주셨대요. 연락이 와서 경찰분이 이제 한번 서해 오셔라 해서 서해 간 거예요. 범인도 솔직히 궁금했고 도대체 범인 누구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아는 형이 있는데 제가 그 형한테 조금 실수한 게 있어서 그 형이 그랬던 것 같다 해서 얘기를 막 하는데 범인분이 여성분이시다. 그래서 여성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이신데요? 했더니 범인이 누군지 듣고 나서 너무 소름 돋았대요. 범인이 방장형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저를 왜 죽이려고 했고 저는 그분한테 못한 거 없다.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래서 진술을 받아서 온 게 너무 간단한 이유였대요. 내 친구 이제 현주 보는 앞에서 내 남자친구를 까내렸고 그 까내린 거에서 자기가 너무 쪽팔렸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떻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되냐. 그랬더니 경찰관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분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신 것 같다. 저희가 보기에도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어떻게 이 계획을 한 건지도 이제 들은 거예요. 방장형 여자친구가 노래방 야간 일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 현주를 섭외를 한 거야. 너 술 먹고 2차로 여기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 각 방마다 안에는 또 CCTV가 없다 보니까 얘만 술 취해서 잠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손님들 내보내고 내가 얘를 죽이든 쌈든 안 걸리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소주병 안에다가 이제 수면제를 좀 탔대요. 그리고 그 하얀색 연기 있잖아요. 그 소방관분들이 오셔서 다 껐대요, 불을. 다 껐는데 번개탄을 그 방 안에다가 5개 정도를 피워놨대요. 이걸 듣고서 너무 소름 돋아서 방장 형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형 여자친구가 나 죽이려는 거 아니냐고. 방장 형분도 이제 너무 미안하다고. 얘가 뭔가 가끔가다 나랑 싸우면은 막 눈빛이 막 바뀌고 해열질적인 기질이 있어서 언젠가 지금 터질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형이 너한테 그 돈 달라고 리스트 보낸 것도 여자친구가 시킨 거라고. 사과를 하고 잘 풀었다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여자친구분은 당연히 이제 실형을 받았고요. 뭐 정신적인 문제 있든 없든 일단은 실형은 받았대요. 근데 꾀소리는 친구들이랑 만나든 뭐 누구랑 만나도 술 먹고 나서 노래방은 절대 안 간대요. 술을 먹고 나면은 자꾸 가슴이 막혔던 그게 자꾸 느껴져서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죽을 뻔했던 일이 있어서 한번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을 제가 수진 씨라고 할게요. 수진 씨는 서울에서 초, 중, 대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수진 씨는 준수한 외모와 밝은 성격과 또 똑부러진 그런 상황 판단력,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불편한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고백은 좀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몇 번 사귀긴 했는데 결국 사귀고 나면 일단 수진 씨가 너무 밝고 주변 사람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긴 연애는 힘들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중에 나이가 차면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는 분과 선을 봐서 혹시라도 내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없으면 평생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와서 수진 씨에게 수진님 내일 토요일인데 무슨 약속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수진 씨는 딱히 약속이 없어서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 동료는 제가 저희 대학 동기 친구들이랑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못 오게 됐거든요. 혹시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대학 동기들이랑 같이 뮤지컬 보러 가실래요? 라고 말을 했대요. 수진 씨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또 가자고 권했던 뮤지컬은 이미 한 번 본 건데 당시에는 보고 싶었던 배우의 공연이 매진이 돼서 더블 캐스팅이 됐던 다른 배우의 버전만을 본 상태라 욕심이 좀 생겨서 이제 허락을 했대요. 수지 씨는 기대하던 배우의 공연을 본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떠 있었고 그렇게 다음날 공연장으로 가서 직장 동료분의 대학 동기들을 만나고 같이 공연을 재밌게 본 후 대신 이제 본인이 표값이 뮤지컬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표값 대신 저녁을 산다고 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대요. 동료분의 대학 동기들은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수진 씨가 계산을 하려고 갔는데 직원분이 이미 누군가가 대신 계산을 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직원한테 누가 계산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어떤 남자분이 계산했다고만 말하고 누군지는 자기도 바빠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참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또 물어봤는데 아무도 자기가 계산을 했다는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으는 며칠 지나고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동료한테서 카톡이 왔대요. 수진 씨 혹시 그날 제 친구 성진이라는 사람 기억해요? 이렇게 톡이 왔대요. 수진 씨가 그 남자가 기억이 났어요. 그 남자는 약간 숫기 없는 스타일의 조용하지만 남자치고 피부가 굉장히 좋았고 동그란 안경이 귀여운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는데 평소 때 수진 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사실 수진 씨도 그날 그 사람이 조금은 신경이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또 톡을 봤는데 그 성진이가 수진 씨가 마음에 든다고 혹시 연락처 알려달라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서 뭐 수진 씨는 싫지 않았고 사실 그날 계산한 것도 대충 느낌으로 그 성진이라는 남자였다는 거를 살짝 눈치는 채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 연락을 하게 됐고 뭐 데이트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성진이라는 사람이 조금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라 분명히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도 본인을 좋아하는 거를 눈치채고 있는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수진 씨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당돌한 성격이거든요. 밝고. 그래서 먼저 고백을 해서 둘이 사귀게 되었대요. 둘의 연애는 처음에는 순탄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남자친구한테서 나오는 지나친 소심 모멘트였는데 처음에는 수진 씨도 맞춰주려고 의견을 묻고 해봤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수진 씨의 몫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의 의견을 물어보기보단 본인이 주도하는 연애가 되었대요.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 듣는 남자친구의 태도를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수진 씨가 막 혼을 내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핀잔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그 부분도 굉장히 답답하고 좀 싫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이 겹치면서 수진 씨는 먼저 이별을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엄청 매달려서 겨우겨우 헤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먼저 여름 휴가로 해외여행을 제안했다고 해요.
수진 씨는 남자친구가 먼저 제안을 했고 또 그게 해외여행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대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국내에서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해외까지 나가서 그 남자친구의 뒤치다꺼리를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됐는데 남자친구가 여행지로 일본을 얘기한 순간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유는 성진 씨는 어릴 적 일본 주재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 대도시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었대요. 그래서 일본어를 현지인 수준으로 굉장히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일본어는 인사말과 고맙다는 말밖에 모르는 수진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자기가 돋보일 수 있는 일본이라는 곳을 여행지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남자친구와 여행지는 일본 삿포로였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삿포로는 겨울에 눈 보러 가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한테는 덥지 않은 날씨 때문에 겨울보다 여름에 더 휴가를 많이 가는 곳이었대요. 그것부터가 남자친구가 내가 일본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아 이런 걸 어필하는 것 같아서 든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 때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나만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준비를 혼자 하겠다고 했고 수진 씨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결정권이나 이런 걸 주면서 믿고 있었대요. 드디어 여름 휴가가 됐고 여행날이 됐어요. 이제 첫날은 삿포로 시내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관광을 했고 남자친구가 유창한 일본어로 착착 진행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많지 않은 한가한 그런 동네에 가서 산책도 하고 첫날 여행을 굉장히 재밌게 즐겼대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홋카이도라는 곳에는 대설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곳으로 거기를 가려면 삿포로에서 투어버스를 타거나 렌터카가 필수인데 일본어와 일본 교통 체계를 완벽하게 숙지한 성진 씨 덕에 렌터카로 다니기로 했고 또 하루는 별이 굉장히 잘 보이는 곳에서 차박을 하기로 했대요. 그렇게 돼서 이제 차박을 하러 가는 날 별이 엄청 잘 보이는 그런 명당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차박을 하러 출발을 했는데 수진 씨가 이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안심을 시켰대요. 거기가 왜 명당이겠어. 당연히 우리 말고도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지금 일찍 출발하면 좋은 데 주차할 수 있으니까 좀 일찍 출발하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기를 눈 좀 붙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일본 음료수라고 하면서 사과 주스를 하나 이렇게 줬대요. 수진 씨는 갑자기 여행의 피로가 몰려오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차에서 눈을 뜬 수진 씨는 뭔가 알 수 없는 고요하고 불안한 느낌의 눈을 떴대요. 잠도 잘 안 깨고 비몽사몽이 꽤 오래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을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수진 씨를 감싸고 있었대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시작했죠. 이게 뭐지? 했는데 점심이 점점 또렷하면 또렷해질수록 상황이 보이잖아요. 본인은 원래 앉아있던 차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옆자리를 보니까 남자친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불러봤는데 대답이 없었고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무서워서 그러지도 못했대요. 왜냐면 수진 씨가 홋카이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을 때 홋카이도에는 곰이 되게 많이 출몰한다는 얘기를 받고 야생동물이 많아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너무 많이 봐서 위축이 돼서 그러질 못했대요. 그리고 혹시 지금 차 안에 그 조명을 켜면 그걸 보고 또 곰이나 야생동물이 달려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없었대요. 그러다 갑자기 정말 극한의 공포가 밀려와서 휴대전화를 찾았는데 휴대전화도 없었고 뒷자리에 두었던 자기 짐도 사라졌고 심지어 자기 손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도 없어진 거예요. 수진 씨는 이 상황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극한의 공포감과 두려움에 벌벌벌 떨며 울기만 했대요. 그 와중에 혹시 우리가 자동차 강도 같은 걸 당해서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대요. 아니면 혹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라면서 남자친구의 걱정도 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 바깥에서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만 들리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불빛이 하나 없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렇게 극한의 공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해가 점점 뜨기 시작했고 차는 어떤 숲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고 주변에는 그냥 나무들밖에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이 안전한 걸 확인하고 나서 차문을 살짝 열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 상태로 마음이 좀 놓이면서 엄청나게 오열을 했대요. 강도를 만난 걸까? 아니면 사고가 난 걸까? 남자친구는 어떻게 된 걸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한참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멀리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대요. 너무 무서워지는 수지 씨는 차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차문을 딱 잠궜대요. 근데 갑자기 삐릭 소리가 들리면서 잠겨있던 차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차문이 열렸다 잠겼다 열렸다 잠겼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수진 씨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상황 판단력이 이런 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해서 사이드 미러랑 룸미러로 주변을 살펴보니까 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나무 뒤에서 누군가가 손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리모컨으로 막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닌 남자친구 성진 씨 손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난 수진 씨는 차에서 내려서 성진 씨한테 소리를 치며 달려갔는데 성진 씨는 그런 수진 씨를 보며 너 매일 나한테 그렇게 가르치듯 나를 혼내듯 했지만 결국 너도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존재야. 내가 그동안 네가 나한테 했던 날 이해한다는 말, 내가 다 감내한다는 말 그런 거 말할 때 네 표정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났는지 알아? 그래서 결국 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어.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 라면서 막 화를 냈대요, 남자친구가. 그 말에 수진 씨는 다리가 풀려버렸대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진 씨는 상황 판단력이 되게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이 상황을 빠져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사과를 했대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서 가슴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머리로 생각해서 너 없으면 안 되겠다. 너의 소중함은 알았어.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서 남자친구를 달랬고 그걸 진짜로 믿은 남자친구는 다시 수진 씨를 태우고 삿포로로 돌아왔고 렌터카를 반납하자마자 가방을 가지고 도망쳤대요, 그냥. 그래서 삿포로 경찰서로 간 거예요. 근데 일본어를 거의 할 줄 모르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사실 일본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본에서는 영어도 진짜 안 통하거든요. 하지만 어찌어찌 손짓 발짓해서 영어를 막 섞어서 막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영어를 좀 담당하시는 그런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범죄 입증이 불가능하대요. 증거가 없잖아요. 이미 블랙박스도 성진 씨가 꺼버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약간 연인 간의 장난 정도로 치부했대요. 남자친구가 말 그대로 이벤트 해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진 씨가 피해 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몸이 다친 것도 아니고 뭐 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강금 납치라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래서 어찌어찌 영어로 설명을 했지만 범죄 입증이 불가능하고 또 연인 간의 장난 정도로 치부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결국 혼자 호텔을 구해 숨어 있다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그 다음 날인가 일본으로 오셔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당연히 그 남자친구는 랑은 헤어졌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후회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당시 일본에서 며칠을 더 있었잖아요. 한 이틀 정도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남자친구가 건네줬던 그 사과주스 안에 수면제 성분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남자친구가 건네줬던 그 음료수에 자기는 수면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 3일 지나고 나면은 수면제를 먹은 직후 반감기가 오기 전에 피를 혈액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일본이니까 그런 것도 못한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남자친구의 저를 받아가지고 전락을 시도를 했는데 그 남자친구는 부모님한테 당신 딸 아까림이라 잘 시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사실은 지금 수지 씨가 어떻게 살고 계실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쉽지 않겠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시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당근이라는 어플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옷을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옷을 팔려고 이제 글을 이제 적다가 어떤 게시판을 보게 되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이제 친구를 한번 사귀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글을 적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댓글에 남자분이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자기도 이제 여기 같은 지역에 아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친하게 지내자고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제 혹시 카톡으로 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카톡으로 했었는데
처음부터 프로필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약간 좀 무서운 인상이 드는 거예요. 좀 빡빡이 머리였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은 친하게 지내면 좀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제가 이제 친구로 못 지낼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아니 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인상이 무섭게 생겨도 친해지면은 이제 착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경계심이 제가 좀 원래 많아요. 옛날에 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좀 이제 많이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런 것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경계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럼 친구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나서 이제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하고 다른 친구 없나 해서 이제 글을 또 적었는데 그 사람이 당근 채팅방에서 이제 또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밥 사드릴게요.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저녁에 집 앞에서 고기 사준다고 해가지고 저도 뭐 저녁도 뭐 먹을 겸 그냥 먹고 그냥 연락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한 6시쯤에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6시 딱 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쯤이세요?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웨이팅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웨이팅을 이제 그거를 이제 했대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해가지고 멀리서 한 10m 쪽에 잠깐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제 사진은 이제 모르니까 어디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미 봤어요. 그 사람을. 그 사람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약간 범죄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고깃집에서 만약에 밥을 먹게 되면은 밥 먹는 사람들도 이제 눈치도 보이고 약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사람 구경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사실 사정이 있어서 좀 가야 되겠다고 해서 밥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저 혹시 체크 잠바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그쪽 아까 거기에서 서 있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차단시켜야 되겠다 해서 당근 채팅에서도 이제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하고 이어폰으로 이제 노래 틀면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했는데 그분이신 거예요. 그 빡빡이 분이.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제가 이제 집 쪽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남자들이 워낙 힘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집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혹시라도 집으로 들어닥칠까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친구한테 얼른 전화를 하면서 다른 집 앞에서 이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빌라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맞은편 주차장에서 그분이 안쪽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 앞에 맞은편에서.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당근에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고기를 사준다 해가지고 인상을 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지금 집에 지금 옆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맞은편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사진을 찍으라고. 혹시 갑자기 너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해서 사진을 찍어보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기 전에 이제 그 남자분이 저를 보면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바지를 벗고 약간 좀 그런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때 사진을 찍자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쯤에 이제 갑자기 이제 바지를 딱 입고 이제 바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사준다는 그 사람 이후로 제가 여자끼리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여자끼리 이제 친해지고 싶다고 이제 게시물을 이제 올렸었어요. 게시물을 올렸는데 닉네임이 콩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로 저 나이가 좀 많은데 혹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도 여자인 친구가 없다고 그러다가 이제 채팅을 딱 보냈죠. 그래서 혹시 언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디 쪽 사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이랑 꽤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거리였는데 그 언니분이
그러면은 오늘 혹시 할 거 없으면 같이 이제 술 마시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워낙 이제 술 마시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편하게 뭐 친한 언니, 동생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말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니 되게 약간 친화력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쯤에 그분이 집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언니가 지금 닭발 시켰으니까 너가 술 사오면 된다 해가지고 저보고 이제 술값을 이제 계좌이체로 준대요. 그래서 계좌이체로 이제 돈을 이제 붙였는데 술 사오고 나서 그 언니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언니 집으로 갔는데 그 언니가 이제 집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혹시 너 강아지 안 무서워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강아지 너무 좋아한다. 엄청 귀엽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똥 냄새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도 좀 웃긴 게 사람들 이렇게 데려오면은 그래도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는 집안 환경을 좀 시켜야 되잖아. 뭐 창문을 연다든지. 근데 그런 것도 없고 신발장에 바로 강아지 배변이 깔아져 있던 거예요. 그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먼저 이제 술을 원래 마시고 있던 상태였더라고요. 식탁에도 쓰레기들이 엄청 산더미더라고요. 안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게 술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닭발도 이렇게 있었는데 닭발도 약간 되게 이렇게 식어가지고 이렇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닭발을 안 먹고 제가 원래 술을 먹으면 안주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닭발도 이제 별로 이제 안 끌리는 거예요. 먹음직스럽지도 않고 되게 약간 이제 똥냄새도 같이 나니까 역겨운 거죠. 같이 먹기. 그래서 이제 술만 이제 엄청 먹다가 이제 조금 취했어요. 취했는데 그 사람이 너 내가 담배 사오라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언니분이 약간 만나고 나서부터 약간 좀 말투가 좀 사람한테 좀 시비 거는 말투인 거예요. 약간 까칠까칠한 거죠. 그래서 미안한데 언니가 담배 사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술만 사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언니네 집에 들어간 건데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약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게 사람을 한 번 봐도 이제 좀 잘 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술을 먹다가 술을 이제 짠 할 때 손이 이렇게 떠는 거예요. 뭐지? 이 언니 좀 병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술만 좀 마시다가 한 11시쯤에 집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 11시 나 다음 날에 출근하니까 나 먼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30분만 더 있다가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해서 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언니 나 지금 엄마가 10통이나 지금 전화가 왔다. 그래서 나 집 앞에서 엄마랑 잠깐 통화 좀 하고 온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야 너 바로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그 언니 이제 번호랑 이제 싹 다 차단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이제 친구한테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좀 이상한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음날에 제가 이제 차단 목록에도 이제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단 목록도 이제 삭제를 했는데 그 언니분이 갑자기 이제 3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욕을 하면서 너 왜 그때 그냥 갔냐고 더 있으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갑자기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너 술값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술값도 다시 달라고 그러고 쌍욕도 하고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위아래 이제 가릴 거 없이 제가 이제 야 이렇게 보냈어요. 저도 야 너가 욕하면 다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씨 너 만나서 때릴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 만나서 때리려고? 그랬더니 아우씨 네가 내 친동생이었었으면 내가 진짜 반 죽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쌍욕을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뭐 요이야 내가 욕해서 미안해. 근데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화해하는 뜻으로 이제 비싼 음식 사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 뭔가 있다 해서 다시는 못 보겠고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뭔가 미끼가 있어서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눈에서 띄지 마.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말을 다 지어내면서
저보고 야, 어떤 이모가 너보고 걸레라고 뭐 남자들이랑 너 자고 다닌다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내가 고소할 테니까 너 딱 기다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한데 나도 지금 고소를 했어요. 이런 허위 유포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정신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유 그냥 됐다 이제 뭐 말자 뭐 이후로 당근에서는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탈퇴를 했어요. 제가 탈퇴를 한 상황이고요. 완전히 끝난 상태예요. 일단 이 이야기는 아마 연도로 따지면은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친구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름을 그냥 제가 꾀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꾀돌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원래 좀 가출을 좀 자주 했었대요. 그러다가 중3 때 가출을 한 2달 정도를 하다가 부모님한테 잡혀 들어갔대요. 부모님께서 이제 많이 좀 혼을 내시고 부모님 친구분들 중에서 여행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여행사 하시는 분이 한국인이 아니고 조선족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살고는 있는데 중국 분이신 거죠. 근데 어느 날에 이제 부모님께서 그 여행사분이랑 통화하시는데 중국에는 애들 교육이 좀 잘 된다는 내용이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국에는 애들 교육 잘 된다. 너 아들이 그렇게 사고 치고 가출하고 그러고 다니면은 중국으로 보내보자 한번. 중국의 학교도 잘 돼 있고 예의 범절을 좀 잘 지키는 그런 학교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듣고서 아 설마 나 중국으로 가는 건가? 이 생각을 갖게 되고 중국의 학교들은 보통 좀 빡세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좀 무술학교라던가 쿵푸 관련 학교들이 좀 있었다고 알고 있다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중3 후반 때쯤 그때쯤부터 이제 중국에 있는 무술학교를 이제 보내신 거예요. 송산시에 있다는 게 지역을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큰 무술학교가 한 4개, 5개 정도가 있대요. 근데 꾀돌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행사분이 오셔가지고 그분 손을 잡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반나절 정도를 기차 타고 이동했대요. 거리가 좀 멀었는지 도착하니까 한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다음날쯤에 도착을 했다더라고요. 도착을 했는데 딱 가자마자 꾀돌이가 와 이거 잘못됐다. 여기 미쳤다. 왜 그랬냐면은 거기가 완전 빈민촌 자체래요. 사람들 입고 있는 옷, 집, 뭐 먹고 있는 음식, 그리고 길거리에서 폭력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자기가 알기로는 여기가 좀 위법 지역이라서 경찰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대요. 처음에 갔는데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센 척을 좀 했대요, 애들한테. 근데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얘가 토종 한국인이어서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애인 거예요. 중국어 기본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중국인 애들이 얘를 두드려 팬 거예요, 완전. 아예 기초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려니까 소통도 안 되지, 이해도 안 되지, 그냥 기초적인 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지냈대요. 그 정도 지나니까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했대요. 막 두드려 말았는데 만약에 야, 컵 좀 가져와. 처음에 못 알아듣죠. 근데 몇 대 맞으면서 또 컵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컵이라는 단어를 알았으면은 다음번에 야, 컵 어딨어? 이러면은 컵이라는 단어가 일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가 조합을 하면서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적도 많이 있지만 조금씩 얘가 단어들을 좀 조합도 하고 익히면서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년 정도 지나니까 애들이랑 조금씩 소통을 했대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조금 한국을 좀 부러워하는 거예요. 막 불러가지고 야, 너 한국은 어떻냐.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야, 한국에는 성형수술이 되게 잘 돼 있다는데 진짜 이뻐져? 사람 얼굴 바뀌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많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졌대요, 애들이랑. 친해지니까 그 학교에 또 반장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그러다가 반장이라는 애가 좀 따라와라 해서 골목길 같은 데 가서 담배를 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담배가 담배 피는 게 쉽지가 않대요. 거기서 담배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고 담배가 그만큼 좀 소중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걔네는 학교에 특이하게 보건실이 보통 하나씩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보통 뭐 감기가 걸렸으면 아 저희 감기약 주세요. 배가 아프니까 뭐 복통약 주세요. 뭐 어디가 아파서 진통제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보건실에 가면은 약 같은 게 뭐 없대요. 그냥 오로지 얘네한테 약은 포도당 하나래요. 포도당이 그냥 모든 걸 고쳐주는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포도당 하느라 왔다가 무슨 다 약을 못 쓰고 있어?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꾀돌이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은 외진이 가능했대요. 외진 가는 게 뭐가 좋았냐? 외진을 나가면은 담배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걸 알게 돼서 중국인의 한 명이 얘한테 말을 건 거예요. 야, 너 한국인이지? 그러면은 내가 브로커 역할을 해주겠다. 너가 담배를 사갖고 들어오면 내가 그거를 팔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돈 벌어볼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담배가 구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자체 안에도 좀 애들끼리만 아는 그런 브로커들이 있었대요. 걔네들도 밖에서 사갖고 와서 몰래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담배가 보통 한 4,500원 정도 하는데 얘네들은 뭐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한대요. 금액도 막 100원 단위로 다루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어떻게 갖고 들어왔냐? 선생님들이 담배 검사를 엄청 철저하게 했다더라고요. 담배를 신발 깔창에다가 2갑이랑 3갑 정도 해가지고 진짜 꾹꾹 누른대요. 발로 밟아가지고 깔창에 깔아가지고 그 상태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검사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숨겨서 들어와서 얘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담배를 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던 게 얘네들이 선생님의 이제 지도를 벗어나는 시간, 유일하게 점심시간과 새벽시간, 그 시간들만 선생님이 옆에 없대요. 점심시간마다 담배도 팔고 담배도 이제 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꾀돌이가 담배를 사갖고 오면은 이 브로커가 그거를 경매처럼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얼마에 살래? 너 500원? 오케이. 너 600원? 너한테 팔게. 이런 식으로 경매를 하고 그 당시 학교에 여자반도 따로 있었는데 여자애들은 이제 보통 브로커들이 몸을 판다거나 아니면 약을 판다던가 뭐 담배를 파는 일이 좀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꾀돌이도 계속 담배를 판 거예요. 얘는 뭐 다른 거는 약 같은 건 안 팔았고 담배만 팔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학교가 좀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런 걸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브로커들 중에서 단계가 있대요. 좀 높은 애가 있고 그냥 평범하게 꾀돌이처럼 평범하게 파는 애들이 있고 근데 단어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이 브로커 중에서 조금 윗단계인 애 중에서 조털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꽤나 큰 브로커 역할을 하는 애가 있었대요. 근데 걔 말로는 이제 학교에서 마여왕처럼 서로 누가 더 잘 파냐 그거에 대해서도 막 경쟁도 하고 가격이 안 맞으면 싸우고 또 이제 더 위쪽이 또 있나 봐요. 거기다 또 찌르면 떨어져 나가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두드려 팬다던가 아니면은 보내버린다던가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 자기도 몇 번은 봤대요. 몇 번은 그런 일들을 봤는데 솔직히 자기는 그것까지 무서워서 그렇게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담배를 500원에 파는데 얘가 400원에 팔면은 나한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이 시작되고 싸우게 됐대요. 그러다가 뭐 꾀돌이 말로는 학교에 평균적으로 자기가 다니면서 본 게 한 3명 정도가 가버린 거를 봤대요. 봤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옆 학교들에 대해서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자체에 무술학교 큰 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있다고. 근데 지금 이 꾀돌이가 있는 학교가 좀 약한 학교였대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옆 학교에서 좀 쳐들어와서 좀 싸움도 좀 하고 여자애들도 폭행도 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봤대요. 봤는데 좀 충격 먹었었던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살짝 교장의 문제 때문에 학교 좀 상태가 좀 안 좋았다더라고요. 얘네 학교가.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관리도 잘 안 되고 좀 선생님들도 별로 없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옆 학교에서 바로 온 거예요. 바로 와서 이제 얘네 학교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먹은 거죠. 이 학교를. 얘네 학교를 먹으면서 이제 애들한테 막 심부름도 시키고 뭐 예를 들어 담배도 지네들은 공짜로 피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한 명씩 브로커들이 조금씩 막 맞거나 좀 다치는 일이 많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옆 학교 애들이 해를 좀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꾀돌이가 같이 알고 있던 그 브로커랑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얘가 좀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했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아무래도 얘네가 다 기숙사 애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는 뭐 남자 기숙사, 오른쪽에는 뭐 여자 기숙사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들 기숙사에서 소리 지르고 우는 소리가 너무 나와가지고 몰래 봤대요. 이제 애들 또 호기심도 많고 궁금하니까 꾀돌이가 몰래 그걸 좀 지켜봤대요. 지켜보자마자 뒤에서 꾀돌이의 브로커가 막 소리를 질렀대요. 얘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꾀돌이의 브로커가 걔도 같이 찌른 거예요. 야, 얘도 담배 사갖고 오는 애다. 얘도 이런 애니까 이 새끼 잡으면은 돈 더 벌 수 있다. 걔도 물론 뭐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상황이 생겨서 꾀돌이가 뛰쳐나왔대요. 학교에서. 뛰쳐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살려달라고, 안 될 것 같다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제발 살려줘, 나 이제 잘하겠다고. 네. 막 사정사정을 하니까 부모님이 얘기를 듣고서 일단은 나와라, 나오고 기다려라 해서 여행사분이 다시 오셨대요. 꾀돌이 입장에서는 나 이제 다행이다, 집에 가겠다,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데리고 가더래요. 자기를 공항으로 안 가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얘를 여기 중국에 두고 싶었던 거래요.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 왜 이렇게 얘를 굳이 중국에 두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진 게 소림사였던 거예요. 소림사가 원래 중국에 가면은 관광지로도 있대요. 근데 이제 보통 관광지로는 좀 이쁘게 꾸며도 놓고 사람들도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런 식으로 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중국에 있는 소림사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하는 말로는 관광지로도 소림사를 많이 가는데 내가 갔던 곳은 진짜로 관광지랑은 비교도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진짜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대요. 거기는 풀떼기밖에 없대요. 밥이. 처음에 가자마자 기본 예의부터 배운다고 막 두드려 맞고 걸레질 배우고 밥 먹는 방법 배우고 뭐 차 마시는 방법, 그런 거부터 배웠대요. 진짜 자기가 간 곳이 산 속에 있는, 옆에 대나무 숲이 있고 뭐 왼쪽에는 뭐 계곡 흐르고 그런 소림사였다 하더라고요. 먹는 것도 없다 보니까 옆에 가가지고 애들 따라서 메뚜기 먹고 곤충 먹고 뱀 먹고, 진짜 역했는데 먹은 게 박쥐까지도 먹어봤대요. 내가 솔직히 사람이길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거기까지는 포기했대요. 근데 여기서도 얘가 엄청 맞은 거예요. 걔네들은 때리는 강도가 그냥 보통 수준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먹으로 때리고 애들 싸우듯이 싸우는데, 얘네들은 천 같은 거 있죠. 천 같은 거에다가 짱돌을 넣어가지고 이걸로 돌려서 때린대요. 얘가 자고 있다가 이걸로 딱 맞으면 으악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소림사가 얼마나 예의를 중시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소하는 방법, 밥 먹는 방법, 이불도 각을 딱딱 맞춰서 안 세워놓으면은 그걸로도 두드려 맞았대요. 초반에는 진짜 엄청 맞고, 그래도 무술학교보다는 여기가 나았대요. 거기는 너무 잔인했으니까. 3년 정도 이런 생활을 하고 나니까 졸업을 한 거예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3 후반 때 온 거예요. 3년 정도 지나니까 고3이 된 거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중국인 국적이 된 거예요. 한국인이 아니고. 왜 그냐? 중국에서는 한국인 국적에서 중국인으로 바꾸는 게 너무 쉽대요. 돈만 있으면은. 얘네 부모님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군대까지 얘를 보내겠다 생각을 하셨었대요, 원래는. 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꾀돌이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군대까지 간다? 나 이거 안 된다. 진짜 잘못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진짜 부모님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왔대요. 부모님 만났을 때 진짜 울고불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빌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만큼 접근하기가 쉬운 나라다 보니까 한국으로 명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제일 불편했던 건 이제 한국에 계속 살려면은 한국 대사관을 가야 된대요. 뭐 영주권도 재발급해야 되고 신분증도 다르다 보니까 매번 그런 좀 불상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이 친구가 취직도 조금 하기 어려워서 아직은 노가다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문 자체가 중국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취직하기가 많이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택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상하차에서. 관광지로만 보이는 중국의 내면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꾀돌이 말로는 거의 자신이 최초로 중국에 있는 무술학교나 소림사를 다녀온 한국인이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이 진짜 흔치 않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받아봤는데, 부모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식을 보낼 수가 있나 생각이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